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권과 날씨의 고난도 문제. 난도가 고난도래요. 포기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실력을 한번 향상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 변동이 심한데 건강에 유의하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권과 날씨. 기권은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대기권을 얘기하는 거야. 대기권. 공기층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기권과 날씨에 관한 얘기 우리가 공부해 봤는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구에 오존층이 없을 경우 1번 문항 보겠습니다. 오존층 어디 있어요? O3가 오존인데 오존층 어느 권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층권에 있었어요. 자, 그림이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1번 내용이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한번 여기다 그냥 판서처럼 해볼게요. 요 아래가 대륙권이었어. 그렇죠? 그리고 위가 성층권이었어. 성층권. 자, 성층권. 여기는 중간권. 그렇죠? 저 위는 열권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죠? 다 기억이 나네.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가보니까 오존층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존층이 없다. 그럼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빨강색으로 한번 가보자. 여러분, 오존층이 있음으로 해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보세요. 여러분,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뭐 흡수했다고요? 자외선. 자외선은 에너지 형태니까 이게 성층권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온도를 올렸다. 대기권이 온도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없으면 온도가 상승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지, 안 되겠죠. 이 향이 없는 거야. 여기 좀 증가하는 게 없겠죠. 그러면 얘도 떨어지고 올라갈수록 얘도 온도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온도가 하강되는 곡선을 그려야 되잖아. 진짜로. 어디까지? 열권에서는 적은 에너지 가지고 에너지를 작게 주더라도 여기에 공기가 되게 희박하기 때문에 희박한 공기가 10개라고 합시다. 10개. 얘가 에너지를 다 가져가면 갑자기 에너지가 확 받아가지고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밤이 되면 또 열온이 없기 때문에 확 온도가 떨어져. 기온차가 심한 그 열권이거든. 얘는 오존층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생각해봐요. 응? 그래프는 어떻게? 그렇지. 바로 계속 온도가 떨어지다가 80km, 열권을 구별하는 80km 언저리까지 온도가 떨어지다가 위에는 증가하는, 지금 4번 같은 내용의 그래프를 찾아주면 되겠죠. 2번은 얼토당토해 지금. 그죠? 3번도 말이 안 돼. 이런 그래프는 이게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는 대륙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 2번, 3번, 5번은 그저 문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보기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도저히 이거는 해결 방안이 아닌 것 같고요. 4번이 1번하고 4번. 1번에서 혹시 고민한 친구들, 자외선 흡수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 내용을 이해했다면 충분히 이 1번 문항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우리가 다 끝냈고요. 2번 문항으로 가야 되는데 2번은 사라졌나요? 2번 밑에 있군요. 자, 2번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번은 이제 복사평형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복사평형과 관련한 내용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대기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가라는 거야. 가는 대기가 없어. 여러분 알다시피 100이라고 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럼 대기가 없으면 그대로 내보내겠죠. 그렇죠? 얼마를? 100을 내보내는 거야. 이게 대기가 없을 때 복사 평형이야. 근데 대기가 있을 경우에는 대기를 한계층으로 단순화해서 나타낸 건데, 대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복잡하다고 그랬죠.
공기층에서 태양에서 오는 일체 에너지 중에 일단 30을 반사시켜버려. 그러면 지구에 도달하는 놈이 70이 돼야 돼. 70. 얼마? 그렇죠. 산술적 계산해봐. 100이 들어왔는데 30 내보냈으니까 70이 들어와. 70이 들어오는데 21이 들어간대. 대기로 가는 모양이야. 그러면 50이 B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오는 게 50 돼야 되겠죠? 자,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든지 간에 들어온 건 70이 들어왔어. 얼마가 들어왔어? 70이 들어왔잖아. 그런데 내보내는 거, 우주로 나가는 건 C밖에 없어. 그럼 C가 70이 돼서 내보내야 돼.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야. 다시 설명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왔어. 태양 복사 에너지.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는요, 얼마만큼 들어와? 태양이 지금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내보낼 거 아니야. 태양이라는 녀석이. 나 태양. 태양이 에너지를 막 엄청나게 만들어서 내보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에너지를 한 20억 개 만든다고 합시다. 몇 개? 20억. 20억 개 에너지가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에 도달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태양이 만드는 것분의 20분의 1이 아니라 20억 분의 1이야. 20억 분의 1. 다시 한번 억소리 나야 돼. 얼마가 도달한다고 지구에? 20억 분의 1. 우와, 20억 개 중에 하나가 지구에 도달하는데 전 인류의 생명체가 그 에너지를 갖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면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지구의 에너지 전부라고도 해도 어때요?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 상황은 20억 분의 1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그래, 70을 지구 복사 에너지로 내보내. 다시 한번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왔을 때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되려고 한다면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서 30이 날아가니까 얘들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반사됐으니까. 그러니까 70이 들어와서 70이 나간다. 이 내보내는 거는 지구가 내보내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가 70이요 라고 말하면 돼요. 자, 그러면 복잡한 사이클 예를 보세요. 자, 50이 들어왔는데 70이 나가잖아요. 그죠? 20이 들어와서. 야, 그러면 어쨌든 20이 이 대기권에서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클에서는 50이 나가야 돼, 위로. 그렇지 않아요? 이 사이클에서는 50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가 한 60, 예를 들어 이게 60 나갔다. 60 나갔는데 나가다가 대기가 다시 지구한테 10 줄게라고 말하면 이 50 나가는 거죠. 그럼 이 사이클이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대기 때문에. 대기가 있음으로 해서 이 사이클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로 대기에 내보내는 에너지가 이게 왜 60이 되냐? 선생님 50밖에 안 되는데 이 사이클이 계속되면 이 20, 지구로 다시 되돌아온 10 때문에 60이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와 D를 더해서 이게 6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이클에서 보면 50 나가니까 10이 계속 사이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난다는 거야. 비닐하우스 효과. 온실 효과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보다 나에서 지표의 온도가 더 높다는 사실. 나에서는 온실 효과야. 그럼 A와 비교해야 할 수치, 지금 바깥으로 나가는 A와 비교해야 할 수치는 B, D, B, C, D 중에서 무엇일까요? 2가 되지 않을까요? 2? 이게 도대체 얼마냐?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많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니까 지금 지구가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니까 요 2가 51이 될지 52가 될지 53이 될지 60이 될지 나는 몰라. 그렇죠? 선생님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2가 50보다는 약간 크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이클이 형성되면서 더 높은 온도에서 뭘 이룬다고요? 복사 평형을 이룬다는 이야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했는데, 자, 3번은 저 위에 있군요.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연관된 문제니까 같이 한번 가볼게요. 지구 복사 평형이야. 지구 복사 에너지 평형이야. 답이 2개 있대. 와, 답 2개 찾아보자. 그거야 뭐 선생님 제가 더 잘 알죠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빨간 펜으로 갈까요? 자, 대기, 구름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70% 맞습니다. 맞고요. 그럼 1번 동그라미야. 70% 들어와. 그냥 반사되는 게 30이니까 들어오는 거는 70이야. 흡수되는 게. 그 다음에 지표나 구름에서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70이 된다고 그랬죠. 요거 70이에요. 그렇죠? 아, 이게 아닌가? 지표나 구름에서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50은 아니네요. 구름도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지표에서는 50이 그대로 가겠지만 이 50은 아니에요. 대기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70이 되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이게 100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70이에요. 이해되시죠? 70 얘도 70이라고 써주면 돼요.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우주로 나가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많다. 이게 뭔 말이야?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20억 분의 1이라고 그랬죠. 자, 선생님 볼게요. 20억 개의 태양 에너지 중에서 한 개가 지구로 들어와. 근데 우주로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 이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그만큼 나가는 거예요. 많을 수는 없겠죠. 적거나 같거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렇죠? 많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일부는 대기 흡수된 후 지표로 재흡수된다. 요 항목 때문에 온실 효과 형태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비닐하우스 효과. 이해되시죠? 자, 답 2개는 1번과 5번을 찾아줘야 돼.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가 대기에 흡수된 후 지표에서 재흡수된 사이클이 하나 더 형성된다는 얘기죠.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구름과 강수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 조금은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 이렇게 되네요. 지금 포화 수증기량 곡선인가요? 이게? 여기 보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수증기량이니까 여기 포화를 하나 써볼게요.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기억합시다. 그런데 지금 A점이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온과 수증기량을 나타낸 건데 수증기의 공급 없이 수증기 공급 안 한대. 히터를 켰대. 여러분 히터를 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겠죠. 기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공기의 기온 변화를 나타내라. 그러면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야 돼. 기온이. 그러니까 얘에서 쭉 이쪽으로니까 리을을 찾아줘야 돼. 리을을 찾아줘야 돼. 그리고 상대 습도의 변화 경향을 쓰래요. 자, 여러분 상대 습도라는 게 뭐였어? 상대 습도. 선생님,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 네가 한번 얘기해 봐. 뭐죠? 지금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야.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이야.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을 얘기해. 상대 습도는 100분율이야. 그러면 수증기 공급이 없으니까 실제 수증기량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변화가 없죠. 즉 뭐가? 분자는 변화가 없는 거야. 분자는. 근데 현재 기온에서니까 이 현재 기온이 올라가. 이 기온이 올라간다고. 그럼 분모가 커지는 거죠. 여러분, 분모가 커지면 기온이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도 올라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야? 분모인데 분모가 커져. 분모가 증가해.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증가하면 그 값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작아지죠. 그러면 상대 습도는 작아진다. 감소한다. 상대 습도는
감소한다 라고 그 경향을 쓰면 돼요. 감소라는 말을 써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다면 이번에는 온도를 일정하게 한대. 자, 온도가 일정하면 상대 습도에서 현재 기온이 일정하니까 분모가 일정한가요? 이번에는. 자, 분모분의 분자가 이렇게 버티고 있었어. 이게 상대 습도라고 합시다. 했네. 근데 이 분모가 일정하대. 분모가 일정해. 얘는 변하지 않아. 그런데 가습기를 틀어. 그럼 뭘 자꾸 공급해 준다는 거야? 수증기. 현재 실제 수증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 수증기가 자꾸 증가해. 자, 분자가 자꾸 증가해. 분자가. 분모는 일정한데 분자가 자꾸 증가해.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 농도 상대 습도가 나와. 분자가 자꾸 커지면 상대 습도는 증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온은 그대로인데 가습기를 계속 틀면은 어떻게 되겠어? 아유, 왜 이렇게 꿉꿉해? 습도가 높아졌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히트를 계속 틀면 아유, 건조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온과 수증기량 변화를 물어봤는데, 아니 이게 지금 현재 기온은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봤어. 기온과 수증기 변화. 온도는 그냥 변화가 없고 수증기량은 자꾸 증가한다라고 얘기해 주겠다. 수증기가 증가하면서 상대 습도도 증가한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네 번째 지우개는 아니고요. 펜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이어져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5번. 이게 지금 문항이 지멋대로 편집된 건 아니고요. 5번 그 두 번째 쪽이네요. 자, 두 번째 쪽으로 왔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항 한번 가보면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이래. 포화 수증기량. 그렇죠? 포화 수증기량이 됐어요. 근데 현재 기온이 30도래. 자, 30도를 가보자. 30도 포화 수증기량은 27.2가 있어요. 근데 상대 습도가 54%라고 하니 우리 상대 습도의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저 친구 금방 알았죠? 자, 우리 상대 습도는 자,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죠?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을 지금 하는데 우리 실제 수증기량이 모르니까 얘를 구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이제 노란 펜으로 해서 펜 색깔 노랗게 해서 가보겠습니다. 상대 습도가 54라고 했어요. 54. 빨간 펜으로 그냥 그대로 됐네요. 포화 수증기량은 27.2예요. 그리고 실제 수증기량을 모르니까 요 값을 x라고 한번 놔볼게요. x 곱하기 빼. 자, 계산해보니까 저 친구는 암산으로 빨리 했나봐. 14.688 이렇게 나왔어요. 14.688. 그러면 14.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실제 수증기량은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4.7이 현재 기온에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현재 이만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어, 원래는 지금 27.2만큼 가지고 있어. 기온이 30도인데 30도임에도 불구하고 27.2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됐는데 실제로는 14.7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54%라는 말이죠. 그러면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우리가 요거 x라고 놓고 구해봤더니 요렇게 되니까 이 온도가 얼마냐? 20도일 때다. 이거 20도씨. 답은 3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계산 문제죠. 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상대 습도 54니까 얘는 알고 있는 거야. 퍼센트 농도니까. 그리고 기온이 30도니까 실제 기온,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도 우리가 표를 보고 알았어요. 그럼 실제 가지고 있는 양이 얼마냐? 얘를 구하는 거야. 얘를 구했더니 14.688이다. 14.688이다. 그러니까 x가 대략 14.7이라는 거잖아요. 14.7이 되는 놈을 포화 수증기 보니까 20도씨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있을 점은 20도씨임을 알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와, 저 친구들 그냥 이해가 빨리빨리 됐나 봐요. 자, 그러면 6번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기상현상 많이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 A 위치의 공기 덩어리가 산을 타고 올라가다가 B에서 B를 뿌려요. 자, 여기서 여기 B를 쫙 뿌리면 수증기들이 많이 없어지겠죠. 이 공기 덩어리가. 수증기들이 없어지다가 이놈이 산 정상을 지나서 C에 이르르면 산의 높이만큼 공기 기둥이 얘들을 눌러가지고 단열 압축이 됩니다. 압축. 따라하죠. 압축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겠어? 올라가겠어? 그렇죠. 올라갑니다. 기온이 상승해요. 단열 압축이 되면서. 단열 압축이 기온 상승, 단열 팽창을 하면 반대, 기온이 하강이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온이 상승해.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자, 산 정상에서 C 과정의 상대 습도가 뭐 하는 까닭? 감소하는 이유를 한번 말해봐라. 그럼 생각해봐. 기온이 올라가죠? 단열 압축되면서.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겠죠. 기온이 올라가면 담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해요. 자, 보세요. 분모와 분자가 있어서 상대 습도에서. 자, 상대 습도에서 분모는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인데 기온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포화 수증기량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럼 분모의 값이 증가하는 거야. 근데 수증기는 실제 수증기. 자, 위에는 실제 수증기잖아요. 지금 실제의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잖아요. 근데 이놈이 B를 쫙 뿌려가지고 A에서 B로 같은 B를 뿌리면 수증기는 감소했어요. 자, 밑에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고 있고 분모는 증가하고 있고 분자는 감소한 형태예요. 거기다 이제 100을 곱한 게 상대 습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니까 상대 습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소해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감소하는 까닭을 우리가 설명한 거예요. 왜? 기온은 올라가고 실제 수증기는 공기 중에 가지고 있는 수증기는 적어지니까 이렇게 돼요. 자, C로 내려올 때 공기들이 단열 압축되면 기온이 올라간다 그래서 단열 압축되면 기온이 올라가. 아셨죠? 이것도 여러분들 것으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7번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냐? 7번은 중위도와 고위도 지방의 구름 생성 방법. 구름 생성. 그럼 얼음 알갱이가 커져. 여러분, 얼음 알갱이가 커진다는 거는 여기 있는 수증기가 얼음에 가서 착 달라붙어서 얘도 고체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수증기가 얼음이 된다는 거는 뭐죠? 승화야, 승화. 기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곧장 고체로 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과정은 어떤 현상에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느냐? 빨래가 마른다, 증발이야. 이거는 기화지, 기화. 겨울에 연못물이 언다. 그럼 이거는 뭐야? 응고죠, 응고, 응결, 응고. 언다, 응고. 냉동실에 성해가 생긴다는 건 냉동고의 문을 열면 수증기가 갑자기 얼음이 되는 거니까 요 녀석이 승화에 해당되는 내용이겠네. 그렇죠? 손바닥에 올려둔 초콜릿이 녹으면 이거는 뭐야? 융해. 초콜릿이 녹았으니까. 고체가 녹았으니까. 그 다음에 끓는 물에 담긴 주전자 이게 김이 보이면 이건 뭐야? 역시 이것도 응결이야. 이건 응결이죠? 이거는 기체가 액체가 됐으니까 응결. 액체가 고체가 되면 응고. 고체가 액체가 되면 융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승화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항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압과 바람에 관한 얘기는 앞에서 우리가 안 했는 모양이에요. 스님이 안 하고 넘어왔으니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1기압하에서 펌프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의 깊이는 뭐냐? 여러분, 1기압과 관련된 물기둥의 높이가 10m라고 그랬어요. 몇 m라고 그랬어요?
10m가 일기압과 똑같아. 동일한 것까지는 퍼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물. 응? 어떤 학생은 76cm면 이게 수온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수온. 그 1번과 2번 중에 고민한 학생들은 이게 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토리첼리가 왜 이 실험을 수온으로 했느냐라고 2번에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주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밀도라는 게 있어. 우리가 밀도는 뭐냐? 부피분의 질량을 밀도라고 그래. 질량. 그렇지? 그러면 같은 질량을 가지고 실험을 하더라도 밀도가 크면 부피가 작아지겠지. 근데 이 상황을 알고 있는 토리첼리는 순위 밀도가 물보다 13.6배가 커졌어요. 13.6배 더 밀도가 조밀해. 밀도가 커요. 그러니까 순위 밀도가 13.6배 더 커니까 부피는 13.6 작아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10m를 이게 부피와 관련돼서 1제곱미터 10m니까 10m의 부피는 이게 부피는 뭐야? 단면적을 높이를 해준 거 아니야. 단면적은 1제곱미터라고 고정시켜 놓고 이 높이가 10m면은요 부피가 나와요. 부피가 얘하고 얘를 곱하면 엄청난 무게예요. 질량이에요. 그럼 10m를 13.6으로 나누면 오히려 밀도가 크니까 부피는 줄겠죠? 줄면 높이도 줄죠. 이게 76cm예요. 이게 얼마라고? 0.76 미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리첼리가 위 결과 실험을 통해서 기압을 측정하려고 할 때 물 대신에 수온을 측정한 것은 수온의 밀도가 13.6배 크기 때문에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밀도가 크면 부피가 작아도 같은 질량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렇다면 액체이면서 수온보다 더 큰 밀도의 물질이 있었으면 그걸 사용했겠죠. 그렇죠? 창의적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9번 문항은 등압선과 관련된 문제니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여기는 1004헥토파스칼인데 육지는 1000이에요. 이제 고기압이 오히려 이제 바다가 고기압이야.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이니까 고기압에 저기압으로 부는 바람은 해풍이 불어요. 해풍 상태가. 그런데 바다는 균일하게 등압선 간격이 됐는데 육지는 여기는 1000, 여기는 996 달라. 이게는 차등가열이라고 말해. 차등가열. 알겠죠? 차등가열이야. 안 써져. 영역을 벗어났어. 선생님이 글씨 쓰다 보니까 칠판 밖에 안 써지는 거 어떻게 해? 그죠? 차등가열이라고 그래. 그러면 지표의 차등가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 골라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바다 위의 공기가 더 빨리 데워지진 않겠지. 에? 천천히 데워지겠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에? 바다가 천천히 고기압. 그 다음에 지표 부근에서는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이 부니까 요건 맞는 설명이 되겠죠. 요거는 개념에 관한 내용으로 물어봤는데 고난도인지는 잘 모르겠어. 지금 이 문제로 내가 선정을 해놨는데 고난도로 체크를 해놨는데 약간 고난도는 아닌 것 같지만 요 차등가열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느냐? 그렇죠.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고 오늘 수업 마쳐볼게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빵빵해진 것 같았어.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인데 A, B, C, D 중에서 구름의 양이 적고 가장 맑은 날씨 예상되는 곳을 쓰시오 그랬거든요. 이제 설명해 줘야 되겠죠. 가만히 보니까 24, 28, 30이니까 A가 고기압이야. A는 고기압. 고기압이 날씨가 맑고 그렇죠. 구름의 양이 적겠죠. 왜? 하강기류가 생성되는 곳이니까. 그런데 B는 온대저기압이야. 이게 B는 저기압이야. 구름 많겠죠. 온대저기압. 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있는 날씨. 우리
봄에 이런 날씨가 많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B는 한랭전선이니까 여기에 지금 저군형 구름이 생기고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려 추워지는 날씨야. C 지역은 온난전선이 지나가 넓은 지역에 약한 비가 지속적으로 내려. 근데 지금 A, B, C, D 중에서 구름이 적고 가장 날씨가 낡은 날씨를 물어보니까 A야, 고기압이기 때문에 그래. 그냥 쓰시옵니까? 그냥 A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고난도, 날씨, 기권과 날씨에 관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학습으로 효과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